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수요일부터 시작된 설 연휴가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먼저 돌아간 자식이나 형제들 뒷모습 보면서 쓸쓸한 기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 돋보기에서 알찬 지식과 정보 알아가시면서 조금은 헛헛한 마음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금요일에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점차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생체를 뜻하는 바이오라는 말과 또 비슷하다는 뜻의 시밀러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로 약을 뜻하는 말인데요. 약은 크게는 원래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합성의약품, 그리고 세포나 생체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조제되는 바이오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이 바이오의약품과 비슷하게 만드는 약을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단백질처럼 생물체에서 나온 성분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화학제품보다는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원조 바이오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싸고 또 난치성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최근 가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바로 지난 5일에 빅3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 하나인 호스피랄을 170억 달러, 우리 돈 18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인수합병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워너램버트, 파마시아 와이어스 등 알짜 제약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성장해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인수한 것은 앞으로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와 성장성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복제품,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데요. 반면 화학적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합성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100% 동일한 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제네릭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은 생물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뜻의 시밀러를 붙여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네릭은 완전히 같은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세포와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임상실험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이 개발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개발 비용이 2억 달러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는 개발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꽤 많이 걸리고요. 개발 비용도 6억 달러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주목받는 이유, 바로 세계적으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올해부터 6년 동안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만료된다면 이 바이오의약품을 비슷하게 만든 바이오시밀러가 속속 생겨날 텐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9년에는 24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 연간 성장률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아직 바이오시밀러를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이 미국이 곧 승인에 나선다는 기대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자지오의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의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인 자지오의 효능이 동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승인을 받을 경우 자지오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1호 바이오시밀러가 됩니다.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71조 원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큰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받기 시작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약국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SV4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은 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레를 독일에 기술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FDA에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가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은 2020년까지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서 연간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통화를 교환한다, 즉 스왑이라는 뜻이 교환이죠. 교환한다는 뜻으로 두 나라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거래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뜻합니다. 상대국 통화를 가져옴으로써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단기적인 환해지를 노린다기보다 장기적인 안전성을 노리고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차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 교환 계약을 맺는 건데요.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한쪽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적으로 융통해 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환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MF에서 돈을 빌린다면 통제와 간섭이 따라오기 때문에 경제 주권도 훼손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를 이용한다면 이를 피해서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에 도움이 되는 통화 스와프, 하지만 국가 간의 일이다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가 최근 한일 통화 스와프가 만료된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지난 14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한일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양국의 고집 싸움 끝에 연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14일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난 17일에 실제로 통화 스와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는 아예 없던 일이 됐는데요.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 일본 쪽에서 먼저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국과 일본 양측에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한국으로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면에서 손해볼 것이 없는 서로 도움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 2001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20억 달러로 시작돼서 2011년까지 700억 달러로까지 규모가 확대됐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서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130억 달러로 축소됐고요.
2013년에 30억 달러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으로 100억 달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700억 달러까지 확대된 규모가 100억 달러까지 축소된 상황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23일 만료되는 100억 달러, 지난 17일부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일단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마지막 100억 달러 계약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만료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양국 모두 현재 외환 보유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스와프가 절실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엔저 현상이 진행되면서 일본이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엔고 시절에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 통화 스와프를 통해 한국 원화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엔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저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죠. 한일 스와프를 통해서 엔저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양국 간 정치적 자존심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다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하다면 먼저 요청하라는 건데요.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한국의 강경 자세를 누러뜨리기 위해서 이 스와프 문제에서 일본이 조금 더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한쪽이 요청하기보다는 상호 합의에 따라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도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인 셈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당장 경제 위기가 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한일 간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보험 같은 것으로 부작용이 있는 제도도 아닌데 정부 간의 문제이다 보니 정경 분리가 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문제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연휴가 아직 사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인데요. 지금 금요일도 휴일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남아있는 만큼 나들이 가실 만한 장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이용해서 다녀오실 만한 박물관과 미술관 준비했습니다. 겨울의 막바지이지만 아직도 날씨는 춥습니다. 실내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더 끌리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실내 공간 찾아서 나들이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봄방학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관광공사가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꼽은 박물관과 미술관 탐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도의 유리섬과 종이미술관입니다. 대부도의 유리섬에서는 유리공예 작품을 체험하고 또 유리를 직접 불어서 작품을 만드는 이른바 블로잉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 조형물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야외 산책로도 정말 멋지다고 하고요. 닭종이 인형과 한지 공예 작품을 만나는 종이미술관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섬과 종이미술관, 그 앞으로는 풍경이 아름다운 대부 해솔길도 이어지고요. 근처에 정문규 미술관과 탄도항의 일몰도 정말 볼만한 볼거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 속초의 국립산악미술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위치한 국립산악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등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 박물관에 함께 있는 암벽 체험실에서 높이 10m의 인공 암벽에 오르는 것도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고요. 고산 체험실에서는 해발 3,000m와 5,000m 환경에서 트레킹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근처 권금성에 오르면 울산바위의 위용을 한눈에 감상할 수도 있고요. 속초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동명항도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원주는 조선 초기부터 500여 년간 강원도에 가명이 있었던 강원 중심 도시였습니다. 가명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들도 출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원주 시내 곳곳에는 가명이 있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목판과 판화를 수천 점 전시하는 고판화 박물관, 그리고 종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뮤지엄 산, 그리고 또 신화를 테마로 삼은 오랜 미래 신화미술관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용산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글 관련 전시물이 흥미롭게 꾸며졌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현대미술로 해석한 작품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박물관에서 가까운 이태원에는 한국 최초 모스크인 서울중앙성원 가볼 만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멀리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목포 하면 유달산, 그리고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요. 박물관 투어를 떠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니다. 갓바위 근처에는 목포 자연사박물관, 목포문학관, 남동기념관, 그리고 목포생활도자박물관과 문예역사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까지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요. 근처의 유달산과 구도심의 근대문화유산과 함께 박물관들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 나들이에서는 현대미술에서 출발해서 삼국시대를 거치고 또 선사시대 유적까지 아우르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림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 조각들을 관람할 수 있고요. 또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무령왕릉 석실을 직접 재현해보는 벽돌 쌓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석장리 박물관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 대가야 박물관도 좋은 장소로 꼽힙니다.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으로 500년 동안의 대가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고령읍 대가야로 지산 삼거리 주변에는 대가야 박물관과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가 이웃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도 두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달 4 그리고 9로 끝나는 날에는 대장간 체험이 가능한 고령 5일장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전북 무주의 백운산 자락에는 또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유명한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박물관과 체험관이 있고요.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태권 체조 등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의 읍내로 나가자면 조선시대 화가인 최북의 미술관, 그리고 일제강점기 문학 비평가였던 김환태의 문학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전북 무주에서도 다양한 박물관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도 하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나들이, 이번 주말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00억 원, 세전이익은 26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비교해보자면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이익은 늘어난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저가 선박 비중이 높았고 공정이 지연되면서 고사양 선박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이익 개선 요인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환율 상승 요인이 가장 컸고요. 또 연말 성과금 집행이 적었고 노무비가 절감되고 공정이 개선된 효과 덕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회사인 베트남 현대비나신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대비나신은 환율 상승과 자재비 절감, 본사 수수료 인하 등으로 약 45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 구조조정과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이 예상보다 적었던 점, 포스코 지분과 자기 지분을 매각하면서 차익이 발생한 점들도 이익에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주 모두 안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하반기부터 공정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돼서 안정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에 71척, 금액으로는 30억 불의 수주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이 규모는 수주 잔고 약 2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이라고 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목표 수주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동안 추가 손실 가능성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중 공정상의 지연 문제도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빨리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경쟁사 간 차별화가 확대되었고요. 또 다른 대형사와 달리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와 높은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학은 칼릴 지브란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라는 시인데요. 시인 칼릴 지브란, 레바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시인입니다. 함께 이민 온 가족들이 결핵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누나와 단 둘이 미국 생활을 꾸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외로움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이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깊이 겪었을 시인 칼릴 지브란.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고, 사랑하되 구속하지 말고, 가슴을 주되 서로를 묶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모든 것이 나와 함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은 혼자 서 있으면서 아름답게 함께 음악을 만드는 현악기의 줄처럼 함께 있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연휴 함께 보내셨는데요. 오늘의 시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에서 말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유미영의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